늦게 얻은 외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제 모든 것을 내주었습니다. 손주가 편히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 집까지 기꺼이 내주었죠. 하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멸시뿐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냥 조용히 사세요. 며느리의 그 한마디에 제 기나긴 인내는 끝이 났습니다. 이것은 한 시어머니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제 나이 68, 박찬미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 인생에 가장 아팠던 기록이자 가장 통쾌했던 복수의 기록이에요. 남편 먼저 하늘로 보내고 분당에 있는 이 32평짜리 아파트에서 혼자 산 지도 벌써 20년이 다 되어 가네요. 남들은 혼자 살기엔 집이 너무 넓지 않냐고들 하지만 저는 이 집이 참 좋아요. 구석구석 남편의 흔적이, 그리고 제 유일한 아들 현태를 키워낸 제 젊은 날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거든요. 매일 아침 6시면 눈이 떠져요. 창문을 열어 밤새 묵은 공기를 내보내고 베란다에 있는 난초들에게 물을 주는 것으로 제 하루가 시작되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가꾸던 것들인데 해마다 잊지 않고 고운 꽃을 피워내는 걸 보면 참 기특해요. 정성껏 아침을 차려 먹고 나면 서예를 하거나 동네 중앙공원을 한 바퀴 돌아요. 공원 벤치에 앉아 제잘거리는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우리 현태 어릴 적 생각이 나서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곤 했어요. 현태는 제가 38배 정말 어렵게 얻은 아이예요. 늦둥이 외아들이라 그런지 제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죠.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 제 눈앞은 캄캄했지만 현태를 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제 하나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워내야겠다. 압이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 듣지 않게 해야겠다. 그 생각 하나로 닥치는 대로 일하며 악착같이 살았어요. 다행히 현태는 제 속 한번 썩이지 않고 반듯하게 잘 자라주었죠. 어엿한 회사에 취직하고 듬직한 청년이 된 아들을 볼 때마다 제 모든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40이 다 되어가는 아들이 수줍게 입을 열더군요.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고.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설렜는지 몰라요. 드디어 우리 아들도 가정을 꾸리는구나. 이제 나도 며느리가 해주는 밥 얻어먹고 손주 재롱 볼 수 있겠구나. 눈물이 핑 돌 정도였어요. 현태는 자기가 모든 걸 준비하겠다며 강남에 있는 고급 한정식 집에 자리를 마련했어요. 오랜만에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하고 아껴두었던 고운 옷도 꺼내 입었죠. 어떤 아이일까? 우리 현태를 사랑해주는 아이니 분명 마음도 곱고 참할 거야. 온갖 좋은 상상을 하며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그런데 제 기대는 그 아이, 지영이가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어요.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늦게 나타난 것도 마음에 걸렸는데 그 모습은 더 가관이었죠. 눈을 시커멓게 칠한 화장은 어찌나 진한지 원래 얼굴을 알아보기도 힘들 정도였고, 어른을 처음 뵙는 자리에 무릎 위로 한 뼘은 좋게 올라가는 짧은 원피스를 입고 왔더군요. 제가 자리에 앉으라고 권하자 고개만 까딱하고는 제 맞은편에 앉아 떡하니 다리를 꼬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살아온 세상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태도였어요. 애써 마음을 가라앉히고 몇 가지 물어봤어요. 부모님은 뭘 하시는지, 집은 어디인지. 하지만 지영이는 제 눈을 마주치지도 않고 손에 든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며 네, 아니요 단답으로만 대꾸하더군요. 그마저도 귀찮다는 듯한 표정으로요. 대화는 계속 끊겼고 아들 현태는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진땀만 흘리고 있었죠.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를 만큼 불편한 시간이 흘렀어요. 사건은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에 터졌어요. 저희 테이블을 담당하던 종업원분이 나이가 좀 지긋해 보이는 남자분이었는데 그분이 후식으로 나온 수정과를 내어오다 그만 손이 미끄러져 물잔을 엎지른 거예요. 물이 제 옷에 조금 튀긴 했지만 그분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걸 보니 오히려 제가 더 미안해지더군요. 제가 괜찮다고 그럴 수도 있다고 말하려던 순간이었어요. 지영이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아저씨, 눈은 어디다 두고 다녀요? 지금 이게 얼마짜리 옷인 줄 알아요? 진짜 재수없게. 그걸로도 모자랐는지 지배인을 부르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이런 데서 일할 자격도 없는 사람을 왜 쓰냐는 경멸적인 말까지 서슴지 않더군요. 종업원분은 허리를 연신 굽히며 죄송하다고 빌고 있었고 주변 테이블 사람들이 모두 저희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죠.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지영이를 향해 소리쳤어요. 어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사람이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지. 네가 뭔데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고 짓밟아. 제 호통에 지영이는 물론이고 아들 현태도 놀라 얼굴이 하얘졌더군요.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현태에게 나는 저런 애 며느리로 드릴 생각 없으니 그렇게 알아라 한마디를 남기고 식당을 나와버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분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어떻게 저렇게 무례하고 교양 없는 아이가 있을까? 우리 현태가 뭐가 부족해서 저런 애를 만나는 걸까?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그런데 사흘 뒤 현태가 헬쑥한 얼굴로 저를 찾아왔어요. 아들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미안해. 사실 지영 씨 임신 5개월이야. 나 이제 아빠가 되는 거야.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임신 5개월. 그럼 그날 나를 만나러 온 그 짧은 옷 안에는 제 손주가 자라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지영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지만 뱃속의 아이는 무슨 죄가 있겠어요. 곧 태어날 제 손주가 아비 없는 자식으로 살아가게 할 수는 없었어요. 혼전 임신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야 할 아들과 손주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죠. 주변 사람들은 또 뭐라고 수군거리겠어요. 결국 저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제 감정보다, 제 자존심보다 아들과 태어날 손주의 인생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그렇게 몇 달이 흐르고 손주 민준이가 태어났어요. 포대기에 쌓인 작고 하얀 아기를 품에 안는 순간 그동안 지영이에게 쌓였던 모든 나쁜 감정들이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싶었죠. 저는 모든 것을 잊고 손주를 보는 기쁨에 흠뻑 빠졌어요.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아들 부부가 사는 15평짜리 작은 아파트에 다녀올 때마다 저는 보이지 않는 벽을 느껴야 했어요. 지영이는 제가 민준이를 안아주려고만 하면 어머님, 손은 씻으셨어요. 애가 놀라요. 하면서 유난을 떨었고 제가 갈 때까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어요. 현태는 그런 지영이의 눈치만 보고 있었고요. 어느 날부터인가는 아들 부부가 만든 가족 단톡방에서 자기들끼리만 이야기를 나누고 저는 중요한 소식에서 배제되는 일도 잦아졌어요. 마치 저는 그들의 가족 사진에 끼어들지 못하는 이방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죠. 불안한 평화 속에서 갈등의 씨앗은 그렇게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싹을 틔우고 있었어요. 민준이가 태어난 후 제 세상은 온통 그 작은 아이를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며느리 지영이에 대한 서운함도 아들 현태에 대한 섭섭함도 포대기에 쌓여 새근새근 잠든 손주 얼굴 한 번 보면 눈 녹듯 사라졌으니까요. 하지만 그 평화는 딱 거기까지였어요. 아슬아슬한 유리 같았죠. 금방이라도 깨질 것 같은. 손주 100일이 막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모처럼 현태가 혼자 저를 찾아왔더군요. 웬일인가 싶어 반갑게 맞았는데 아들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어요. 한참을 뜸들이다 어렵게 입을 열었죠. 민준이 짐 때문에 자기네 15평 집이 너무 비좁다는 거였어요. 아기 침대 하나, 유모차 하나 들여놨을 뿐인데 발 디딜 틈이 없다고요. 엄마, 그래서 말인데 저희가 부탁이 있어요. 현태는 제 눈치를 살피며 말을 이었어요. 엄마는 혼자 32평 집에 계시니 너무 넓고 자기들은 세 식구라 좁으니 민준이가 좀 클 때까지만 잠시 집을 바꿔 지내면 안 되겠냐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서운함보다 손주 얼굴이 먼저 떠올랐어요. 볕도 잘 안 드는 좁은 집에서 뒤뚱거리며 걸음마를 배울 손주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 분당 율동공원이라도 데리고 나가려면
짐 싸는 것부터 전쟁일 테고요. 제 넓은 집 거실에서 따스한 햇볕을 받으며 마음껏 기어다닐 민준이의 모습을 상상하니 다른 생각은 할 겨를도 없었어요. 그럼, 당연히 그래야지. 우리 강아지 넓은 데서 커야지. 현태는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덧붙였어요. 엄마. 당연히 진명이는 계속 엄마 이름으로 둘 거예요. 저희는 그냥 잠시 몸만 들어가 사는 거니까 걱정 마세요. 아들의 그 다짐이 어찌나 든든하고 기특하게 들렸는지 몰라요.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럼하고 했어요. 내 손주를 위한 일인데 뭐가 문제겠어요. 그렇게 일주일 만에 우리는 집을 바꿨어요. 제 평생의 역사가 담긴 집의 열쇠를 아들 부부에게 넘겨주고 저는 단출한 집만 챙겨 그들의 15평 아파트로 들어왔죠. 모든 것이 손주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제 자신을 다독이면서요.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진 건 바로 그 후부터였어요. 마치 미리 짝이라도 한 것처럼요. 일주일에 서너 번은 꼬박꼬박 오던 아들의 전화가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바쁜가 보다 했죠.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엄마 별일 없으시죠? 채 1분을 넘기지 않는 의무적인 통화로 바뀌었을 땐 제 마음에도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제가 큰맘 먹고 아들네, 아니 이제는 제 집이 된 그곳을 찾아갔어요. 손주 옷이라도 사입히라고 흰 봉투에 30만 원을 넣어갔죠. 그런데 지영이는 봉투를 받자마자 제 앞에서 보란 듯이 여러 돈을 한 장 한 장 세어보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고는 입을 삐죽 내밀며 한마디 하더군요. 어머님, 감사한데 요즘엔 이걸로 백화점 가서 민준이 옷 한 벌 사기도 힘들어요. 누구네 시어머니는 이번에 명품백 사줬다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제 성의가, 제 마음이 그 아이 앞에서는 고작 그런 가치로 평가되는구나 싶어서요. 결정적인 사건은 돌아가신 남편의 제삿날 터지고 말았어요. 저는 며칠 전부터 정성껏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죠. 제사 전날 확인차 현태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지영이가 받더군요. 내일 있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돌아온 대답은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어머님, 저희 내일 친구들이랑 호캉스 가기로 했어요. 연휴잖아요. 저는 너무 놀라 소리쳤어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네가 어떻게 시아버지 제사에 빠질 생각을 해. 그러자 수화기 너머로 차가운 목소리가 날아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어머님, 그런 낡은 생각 좀 버리세요. 돌아가신 분이 밥을 먹어요? 뭘 먹어요? 산 사람은 즐겁게 살아야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제 가치관이, 남편과의 추억이, 제가 지켜온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일부러라도 더 손주가 보고 싶었어요. 민준이를 봐야 이 아픈 마음이 조금이라도 나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마저도 제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제가 주말에 민준이를 보러 가겠다고 하면 아들 부부는 온갖 핑계를 대며 저를 막아섰어요. 엄마, 이번 주는 민준이 예방접종 맞아야 해서 안 돼요. 어머님, 제가 몸살이 나서요. 다음에 오세요. 저희도 주말엔 좀 쉬어야죠. 맞벌이 하는 거 아시잖아요. 육아, 맞벌이 부부의 휴식권. 누구도 반박하기 힘든 그럴듯한 이유 뒤에 숨어 그들은 저를 철저하게 밀어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15평짜리 좁은 아파트에 완전히 갇히고 말았어요. 넓은 집에 살 때 매일같이 마주치던 이웃들도 함께 차를 마시던 노인정 친구들과도 자연스레 멀어졌죠. 아들과의 유일한 연결고리였던 전화마저 의미 없는 안부 확인이 되어버린 지금 저는 깊은 외로움에 빠져들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너무 구시대적인 생각에 갇혀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걸까? 끝없는 자책이 저를 갉아먹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언니네 집에 사는 조카가 놀러 왔다가 제 얼굴을 보더니 한숨을 쉬며 스마트폰을 내밀더군요. 지영이의 인스타그램이라는 거였어요. 거기에는 지영이가 친구들과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과 함께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10월드는 피곤해.
구시대 유물, 며느리 삶, 제발 좀. 저는 그 말의 뜻을 전부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글이 저를 향한 날카로운 칼날이라는 건 똑똑히 느낄 수 있었어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아, 나는 저 아이들에게 그저 귀찮고 낡은 구시대의 유물일 뿐이었구나. 그날 밤 저는 낯선 15평 아파트의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마저 외롭게 들리는 그 정막 속에서 문득 끔찍한 생각이 제 머리를 스쳤어요. 어쩌면 그 집을 바꾸자고 했던 아들의 제안이 정말 순수하게 손주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 그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제 마음속에서 거대한 의심의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했어요. 의심은 독버섯과 같아요. 한 번 마음에 품으면 밤사이 축축한 그늘 속에서 무섭게 자라나 온 마음을 뒤덮어버리죠. 아들 부부와 집을 바꾼 후 제 마음이 꼭 그랬어요. 그들의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 왜 나를 이렇게 밀어내는 걸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을까요? 제사 사건 이후로는 연락조차 뜸해져 이대로 연이 끊어지는 건가 싶어 마음이 잿더미가 되어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몇 달 만에 며느리 지영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어머님, 저 지영이에요. 잘 지내시죠? 그 목소리가 어찌나 상냥하고 살가운지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동안의 냉랭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지영이는 이번 추석에 저희 집, 그러니까 이제는 제게는 옛집이 되어버린 그곳으로 저를 초대하고 싶다고 했어요. 외가 식구들도 다 같이 모여서 북적북적하게 보낼 건데 어머님이 꼭 오셨으면 좋겠다고요. 그리고 어머님 아시잖아요. 어머님 손맛이 최고인 거. 외가 식구들도 어머님 음식 솜씨 좋다고 칭찬이 자자해요. 오실 때 갈비찜이랑 잡채랑 음식 좀 넉넉하게 해오실 수 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을 뒤덮고 있던 의심의 독버섯들이 햇볕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 내가 오해한 거야. 아이들도 생각이 있었겠지. 이제라도 나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구나. 그동안 쌓였던 모든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졌어요. 가족과 함께 보내는 풍성한 명절을 상상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들뜨기 시작했죠. 그날부터 저는 분주해졌어요. 분당에 있는 큰 마트에 가서 카트가 넘치도록 장을 봤죠. 며칠 밤낮으로 좁은 15평 아파트 주방에서 쪼그리고 앉아 산적을 꿰고 전을 부치고 잡채를 볶았어요.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오랜만에 아들 내외와 손주 그리고 사돈들과 함께 웃고 떠들 생각을 하니 힘든 줄도 몰랐어요. 심지어 저는 돌아가신 남편을 위해 그이가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육건전과 삼색나물을 따로 정성껏 준비했어요. 남편에게도 오랜만에 아들 가족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드디어 추석 당일, 저는 양손 가득 낑낑거리며 음식을 들고 제 옛집의 현관문 앞에 섰어요. 익숙한 문이었지만 이제는 초인종을 눌러야만 들어갈 수 있는 낯선 곳이 되어 있었죠. 문이 열리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거실은 이미 낯선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지영이의 어머니, 아버지, 남동생 내외까지. 외가 식구들이 소파를 점령하고 앉아 커다란 스마트 TV로 넷플릭스를 보며 자기 집처럼 웃고 떠들고 있더군요. 저를 본 지영이는 반가운 기색도 없이 건성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음식은 주방에 두세요. 그러고는 제가 들고 온 짐을 부엌 식탁에 내려놓기 무섭게 제 등을 떠밀었죠. 아이고, 아직도 할 게 많네. 어머님, 갈비찜 좀 더 해주셔야겠어요. 남자들이 많아서 고기가 모자라겠네. 사돈 부부는 제게 눈인사만 건성으로 할 뿐 마치 당연하다는 듯 저를 부엌대기 취급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이건 화해의 초대가 아니었구나. 일손이 필요해서 나를 부른 거였구나.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은 제게 고문과도 같았어요. 제가 며칠 밤낮으로 만든 음식들은 큰 쟁반에 담겨 나가기 무섭게 사라졌죠. 하지만 아무도 제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식사하시라는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어요. 저는 쉴 새 없이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음식을 나르고 빈 그릇을 치워야 했어요. 그러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광경을 보고야 말았어요. 사돈어른이 제가 남편 제사를 위해 따로 빼놓았던 육건전을 술안주 삼아 집어먹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제일 맛있네. 라고 껄껄 웃으면서요. 제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는 동안 제 몫의 밥과 국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밤이 깊어 모두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었어요. 안방은 당연히 현태 부부가, 작은 방 2개는 사돈 부부와 지영이, 남동생 부부가 차지했더군요. 그럼 나는 어디서 자야 하나 멍하니 서 있는데 지영이가 안방에서 얇은 이불 한 채를 들고 나와 제게 툭 던지며 말했어요. 어머님은 소파에서 주무시면 허리 아프실 테니 그냥 여기 복도에서 주무세요. 지영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화장실 문 바로 앞, 사람들이 밤새 들락거릴 차가운 마룻바닥이었어요. 모멸감에 온몸이 떨렸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이 길고 끔찍한 밤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었죠. 한기가 등을 파고드는 차가운 바닥에 누워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뒤척이고 있는데 닫힌 안방 문틈으로 아들과 며느리가 소곤거리는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이번 추석에 잘해드려서 마음 좀 풀어졌을 때 슬쩍 얘기 꺼내. 진명의 이전 서류에 도장 찍게 하자고. 맞아. 엄마 나이도 있고 이제 기억력도 깜빡깜빡하시잖아. 혹시 치매라도 오시면 재산 관리 복잡해지니까 우리가 미리 관리해드리는 게 효도라고 하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눈에서는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어요. 아, 모든 것이 계획된 거였구나. 내 아들이,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나를 속이고 내 재산을 빼앗으려 하는구나. 배신감과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하지만 그 차가운 마룻바닥의 한기보다 더 차가운 무언가가 제 가슴 속에서 단단하게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 이제 알겠다.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소리 없는 눈물을 삼키며 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주먹을 쥐었어요. 어머니 박찬미는 그날 밤 그 차가운 복도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다시 태어나고 있었죠. 그날 밤 이후 제 안에서 무언가 죽어버렸어요. 아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 며느리를 이해해 보려던 마지막 노력, 그 모든 것이 차가운 재로 변해버렸죠. 슬픔은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 자리엔 칼날 같은 냉정함과 알아내야만 하는 진실에 대한 갈증만이 남았죠. 추석이 지나고 며칠 뒤 답답한 마음에 무작정 집을 나섰어요. 발길은 저도 모르게 제 옛집이 있는 동네로 향하고 있더군요. 그곳의 공기, 익숙한 나무 냄새를 맡으면 이 혼란스러운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을까 싶어서요.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서는데 마침 노인정에서 나오시던 옛 이웃 아주머니와 마주쳤어요. 저를 보더니 어찌나 반가워하시던지 한참 안부를 묻고 헤어지려는데 아주머니가 무심코 한마디 툭 던지시더군요. 어머, 찬미 씨, 동생이 근처로 이사 왔나 봐. 요즘 어떤 아주머니가 그 집에 계속 살림을 나르던데. 가만 보니 지영 씨 어머니랑 꼭 닮았던데 그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니야, 아닐 거야. 애써 고개를 저었지만 불길한 예감은 싹을 틔우기 시작했죠. 며칠 후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다시 그 아파트를 찾아갔어요. 이번엔 초인종을 누를 생각도 없었어요. 그저 확인이 필요했죠. 저는 단지 내 놀이터 벤치에 앉아 마치 손주를 기다리는 할머니인 척하며 하염없이 제 옛집 현관만 바라봤어요. 1시간이 지났을까. 제 눈을 의심하게 하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아들 현태가 낑낑거리며 낡고 커다란 자개장을 아파트 공동현관으로 밀어넣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팔짱을 낀 채 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하고 있는 사돈의 모습이 보였죠. 사돈은 현태의 등을 툭툭 치며 흐뭇하게 웃고 있었어요. 아이고, 우리 현서방, 역시 우리 사위가 최고야. 힘도 장사네. 그 순간 제 머릿속의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어요. 손주 짐 때문에
집이 좁다는 건 다 핑계였어요. 처음부터 이 모든 건 제 집을 빼앗아 사돈을 들여앉히려는 교활한 계략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제 아들이 다른 여자의 착한 아들 노릇을 하는 모습을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아들 부부를 제 15평짜리 좁은 아파트로 불렀어요. 그들의 얼굴을 보자 참았던 분노가 치밀었지만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그럴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조용히 물었죠. 오늘 낮에 내 장모님 집 나르는 거 봤다. 그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머니, 그게 오해예요. 장모님이 민준이 봐주시느라 힘드셔서 저희 집에서 잠시만 몸 좀 추스르시려는 거예요. 어설픈 변명이 이어졌죠.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사돈이 씩씩거리며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아마 현태가 미리 연락을 해둔 모양이었죠. 사돈은 저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소리를 질렀어요. 내 딸이 시집와서 애 낳고 고생하는데 친정어미가 와서 좀 돌봐주는 게 뭐가 그리 잘못됐소. 댁한테 아들, 아니 손주 낳아준 귀한 몸인데 이것도 이해 못 해줘요? 그 뻔뻔함과 적반하장에 저는 기가 막혀 말을 잃었어요.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저를 기만할 생각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 그들은 마지막 가면마저 벗어 던졌어요. 현태와 지영이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저를 찾아왔더군요. 그리고는 제 앞에 서류 몇 장을 내밀며 기다렸다는 듯 본색을 드러냈죠. 어머니, 저희가 깊이 생각해 봤는데요. 어차피 나중에 저희가 상속받을 재산인데 절차 복잡하고 세금 문제 생기기 전에 미리 저희 앞으로 명의를 이전해 두는 게 좋겠어요. 어머니는 저희랑 같이 살면 되죠. 안방 옆 작은 방 깨끗하게 비워드릴게요. 이제 그들은 제 집을 완전히 빼앗으려 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파렴치한 말들이 이어지는 동안 저는 조용히 탁자 밑으로 손을 내려 스마트폰의 화면을 눌렀어요. 얼마 전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배웠던 스마트폰 녹음 기능이었죠. 붉은색 녹음 버튼이 깜빡이는 것을 확인하며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어디 한번 계속 짓거려 보렴. 결정타는 제 69번째 생일을 일주일 앞두고 날아왔어요. 추석 이후 엉망이 된 마음이었지만 그래도 아들이 어미 생일인데 설마 그냥 넘어가랴 작은 희망을 품고 있었죠. 온 가족이 모여 조촐한 저녁이라도 함께하기로 약속했던 날이었어요. 현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엄마, 정말 미안하게 됐어. 장모님 환갑 기념으로 유럽 여행을 예약했는데 그게 엄마 생일이랑 딱 겹치네. 2주 일정이라. 대신 여행 가기 전날 저녁에 잠깐 들러서 식사할게. 저는 배신감에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어요. 어떻게 내 어미 생일에 그럴 수가 있니? 그러자 수화기 너머에서 지영이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현태의 말을 가로챘어요. 어머님, 분당 사시면서 뭘 그렇게 서운해하세요? 그냥 조용히 지내시면 되잖아요. 조용히 지내라. 그 말이 비수처럼 제 심장에 밝혔어요. 그 순간 제 눈에 고여있던 마지막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지더니 더 이상은 흐르지 않았어요. 뜨거웠던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머릿속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죠. 그래, 조용히 지내주마. 하지만 너희들이 원하는 방식은 아닐 거다. 저는 아무 대꾸 없이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는 벽에 걸린 달력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 서랍에서 수첩을 꺼내 한 줄 메모를 적었어요. 분당 베테랑 부동산. 제 인생을 건 마지막 전쟁의 서막이었어요. 그들이 유럽으로 떠나기 전날 저녁, 약속대로 아들 내외는 제 좁은 아파트에 잠시 들렀어요. 현태와 지영은 여행에 대한 설렘으로 잔뜩 들떠 있었죠. 그들은 제게 면세점에서 샀다며 상자 하나를 건넸는데 열어보니 누가 봐도 싸구려인 스카프 하나가 들어있더군요. 그들은 그걸로 제 생일 선물을 가름하려는 듯 했어요. 30분 남짓 머무는 동안 그들의 대화는 온통 파리의 에펠탑과 로마의 콜로세움 이야기뿐이었어요. 제 안색을 살피거나 혼자 계실 어머니를 걱정하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죠. 저는 그저 아무렇지 않은 척, 인자한 척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위선적인 효도 연극을 끝까지 지켜봤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지만요. 다음 날 아침, 제 스마트폰이 짧게 울렸어요. 현태에게서 온 카카오톡 메시지였죠. 인천공항 라운지에서 지영, 그리고 사돈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과 함께 짧은 글이 적혀 있었어요. 엄마, 우리 이제 비행기 타요. 잘 다녀올게. 저는 그 메시지를 확인하자마자 수첩에 적어두었던 베테랑 부동산의 김 소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단단했죠. 소장님, 박찬미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분당 시범단지 32평 아파트 오늘 바로 금매로 내놓겠습니다. 수학이 넘어 김 소장의 놀란 기색이 느껴졌지만 저는 말을 이었어요. 조건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무조건 현금 거래여야 하고, 둘째, 이번 주 안에 모든 계약과 잔금 처리를 끝내야 합니다. 시세가 8억 원인 건 알지만 급한 만큼 7억 8천만 원까지 맞춰드리겠습니다. 김 소장은 이런 조건을 내건 급매물은 현금 부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다며 자신감을 보였어요. 그의 말은 허언이 아니었죠. 불과 3시간이 지나지 않아 김 소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자녀 유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분당에 아파트를 알아보던 의사 부부가 있는데 집을 직접 보지 않고도 계약금부터 바로 쏘겠다고 한다는 거였어요. 그날 오후 저는 서현역 근처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태어나 처음으로 제 인생이 걸린 계약서에 사인을 했어요. 조금도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권리를 되찾는 신성한 의식을 치르는 기분이었죠. 가계약금이 제 통장으로 입금되는 것을 확인하고 이틀 뒤에 만나 잔금을 치르기로 약속했어요. 그리고 이틀 후 저는 은행 VIP실에서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나타난 매수자 부부와 마주 앉았어요. 마지막 서류에 도장을 찍고 잠시 후 제 스마트폰 뱅킹 앱에 알림이 떴어요. 780, 0. 영원히 입금되었습니다. 저는 제 눈앞에 찍힌 숫자 0의 개수를 몇 번이고 다시 세어봤어요. 평생 땀 흘려 모으고 남편이 목숨과 바꿔 남긴 돈. 아들에게 빼앗길 뻔했던 제 인생과 존엄의 무게였죠. 통장에 찍힌 숫자를 확인한 저는 곧바로 다음 계획을 실행에 옮겼어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24시간 긴급이사, 야간이사 같은 단어를 검색해 후기가 가장 좋은 신속이삿짐이라는 업체에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 밤 자정부터 작업이 가능한가요? 분당에 있는 32평 아파트 짐 전부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아주 조용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야 해요. 웃돈을 두둑이 얹어주겠다는 말에 업체는 즉시 베테랑 팀을 배정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난생 처음으로 카카오페이라는 것을 이용해 계약금을 송금했어요. 손가락 하나로 수십만 원이 오가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이제 저도 이런 세상에 발을 맞춰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자정, 저는 신속 이삿짐 팀과 함께 제 옛집, 이제는 남의 집이 된 그 아파트 앞에 섰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저는 가방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예비 열쇠를 꺼내 들었어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던 그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빼놓았던 그 열쇠가 이제 제 복수의 문을 여는 칼이 되어줄 줄이야. 철컥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집안은 2주간의 유럽 여행을 떠난 자들의 들뜬 흔적으로 가득했어요. 거실에는 미처 정리하지 못한 쇼핑백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안방에는 명품 캐리어들이 입을 벌린 채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죠. 이삿짐 센터 직원들은 그야말로 프로였어요. 그들은 소리 없이 하지만 신속하게 아들 부부의 옷가지와 가구, 지영이가 애지중지하던 명품 가방들, 민준이의 값비싼 장난감들을 박스에 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눈을 가장 시원하게 했던 건 사돈이 보란 듯이 안방 한쪽을 차지하고 있던 촌스러운 자개장을 통째로 분해해서 실어 나를 때였어요. 동이 틀 무렵 5톤짜리 트럭 2대가 그들의 살림살이로 가득 찼어요. 아파트 단지가 새벽잠에서 깨어나기 전 모든 것은 완벽하게 끝났죠. 저는 조수석에 올라타 피곤한 기색 없이 주소를 묻는 기사님께
나지막이 말했어요. 기사님, 성남 구시가지 주소입니다. 이 모든 짐을 이 주소에 있는 낡은 빌라 대문 앞에 차곡차곡 무너지지 않게 잘 쌓아주세요. 그곳은 바로 사돈이 제 집으로 이사 오기 전에 살았던 반지하 빌라의 주소였어요. 트럭이 새벽에 푸른 어둠을 뚫고 분당을 떠나는 모습을 보며 저는 40년 묵은 체증이 한꺼번에 내려가는 듯한 짜릿한 해방감을 느꼈어요.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없었어요. 그저 고요하고 완벽한 평화만이 제 마음을 감싸고 있었죠. 아들 부부가 유럽으로 떠난 2주 동안 제 작은 15평 아파트에는 평생 처음 느껴보는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어요. 더 이상 누구를 기다리지도 누구의 전화에 가슴 졸이지도 않았죠. 저는 그 시간 동안 제 마음을 정리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수십 번, 수백 번 머릿속으로 그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현태 내외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이었죠. 저는 일부러 스마트폰을 무음으로 해두고 거실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었어요. 제 상상 속에서는 이미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죠. 분명 공항에서부터 신이 나서 달려왔을 거예요. 양손에는 명품 쇼핑백을 가득 들고 피곤함도 잊은 채 우리 집으로 향했겠죠. 하지만 익숙한 현관문 앞에서 그들은 절망을 마주해야 했을 거예요. 자신들이 알던 비밀번호는 더 이상 소용이 없었을 테니까요. 오후 늦게 제 전화가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발신자는 내 아들 현태. 저는 길게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미리 생각해둔 대로 아주 평온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엄마, 어디야? 집 문이 안 열려. 비밀번호가 바뀌었나 봐.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다급하고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찻잔을 들어 여유롭게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연습한 그대로 나지막이 대답했죠. 아, 현태냐, 문이 안 열린다고? 그럴 수밖에. 이제 그 집은 내 집이 아니니까. 무슨 소리야, 엄마. 장난하지 말고. 장난 아니다. 그 집 내가 팔았다. 7억 8천만 원에. 수화기 너머로 짧은 정적이 흘렀어요. 이내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아들의 숨막히는 소리가 들려왔죠. 뭐라고, 팔아. 그걸 왜 팔아? 그럼 우리 짐은 다 어디 갔어? 저는 마지막 남은 말을 읊조리듯 뱉어냈어요. 내 짐, 내 처짐, 그리고 내 장모짐까지 전부 다 원래 있어야 할 제자리에 고이 갖다 놨다. 내 장모님 옛날에 살던 그 반지하 빌라 대문 앞에.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미련 없이 전화를 끊었어요. 곧바로 제 스마트폰은 전쟁터가 됐죠. 현태, 지영, 심지어 사돈에게서까지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수백 개의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분노의 찬고함, 눈물 섞인 애원, 온갖 저주와 원망이 담긴 음성 메시지까지. 하지만 저는 그 어떤 것에도 답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감정 소모에 더 이상 제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몇 시간 뒤 예상대로 그 세 사람은 제 15평 아파트 현관문을 부서져라 두드려대기 시작했어요. 문을 열라고 소리치고 잘못했다고 빌고 문틈으로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였죠. 저는 인터폰 화면으로 그들의 일그러진 얼굴을 멀차 지켜봤어요. 그리고는 인터폰 수화기를 들고 제 인생에서 아들에게 하는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이 모든 건 너희가 자초한 일이다. 이제부터 내 인생, 내 가족, 내가 책임지고 살아라. 우리 인연은 오늘부로 여기까지다. 그 후로 며칠간 그들은 제 집 주변을 서성였지만 저는 두 번 다시 그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폭풍처럼 지나간 후 저는 제 삶을 되찾기 위한 작은 발걸음을 내디뎠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동네 노인복지관에 등록한 거였죠.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었던 것들을 하나씩 배우기 시작했어요. 왕초보 스마트폰 활용법 수업을 들으며 인터넷 뱅킹과 쇼핑을 배웠고 생활 법률 상식 강좌를 들으며 내 재산을 지키는 법을 공부했죠. 그러다 보니 저와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이 참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제가 배운 것들을
정리의 동네 노인정 할머니들에게 알려주는 작은 소모임을 만들었어요. 제 경험담을 섞어가며 스마트폰 녹음 기능 사용법이나 부동산 앱으로 시세 확인하는 법 같은 것들을 알려드렸죠. 제 이야기는 입소문을 타고 많은 분들에게 자식에게 맹목적으로 희생하지 않고도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용기를 주었어요. 시간이 흘러 모든 것을 정리한 저는 마침내 제 오랜 꿈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어요. 몇 달 후, 저는 인천국제공항 J터미널에 환한 불빛 아래 서 있었죠. 제 손에는 파리행 비행기 표가 들려 있었어요. 집을 판 돈의 일부로 평생 가슴에만 품어왔던 한 달간의 유럽 여행을 떠나는 거였어요. 공항 라운지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저는 지난 몇 달을 조용히 돌아봤어요. 이상하게도 아들을 향한 미움이나 원망은 이제 거의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저 철없는 아이를 바라보는 듯한 안쓰러움과 연민만이 희미하게 남았을 뿐이었죠. 한편 그들은 결국 15평짜리 좁은 아파트에서 불편한 동거를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애초에 서로에 대한 존중이나 사랑이 아닌 탐욕으로 뭉쳤던 그들이 좁은 공간에 갇히자 매일같이 지옥 같은 싸움이 벌어진다고 하더군요. 그들은 자신들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진 셈이었죠. 이윽고 제가 탈 비행기가 거대한 몸체를 움직여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던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흩어지며 점점 멀어졌죠. 그 풍경을 내려다보는 제 입가에 아주 오랜만에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이것은 도망이 아니었어요. 제 인생 이막을 향한 가장 자유롭고 희망찬 비상이었죠. 완전한 자유와 평온 속에서 진짜 제 삶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부모의 희생은 당연한 권리가 아니에요. 끝없는 희생을 강요당할 때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길이죠. 때로는 그것이 자식에게 진정한 책임과 존중을 가르쳐주는 가장 큰 사랑이 될 수 있답니다. 모든 행동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보여주고 있어요.